2016년에 1억 원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이자만 받았습니다. 2026년 오늘 그 통장을 열어봤더니 원금의 이자까지 약 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0년 전 이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지하도 힘듭니다. 10년 전 이 돈으로 중형차 4대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대도 빠듯합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간 겁니다. 범인은 은행이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돈 그 자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의 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도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자본주의의 생존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10일 월 기준 대한민국에 풀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의통화 EM2 기준 4,496조 원입니다. 4,496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016년에는 2,500조 원 정도였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도 2배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저축도 2배가 됐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2배가 됐는데 내 돈은 그대로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내 순위가 뒤로 밀려납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내 점수는 80점입니다. 작년에도 80점이었고 올해도 80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평균이 70점이어서 내가 상위권이었습니다. 올해는 평균이 85점으로 올랐습니다.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중하위권이 된 겁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이 2배로 늘어나면 내 자산의 상대적 순위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순위가 밀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이렇게 돈을 뿌린 걸까요? 돈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 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순간 새로운 돈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1억 원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금괴에서 1억 원을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 순간 세상에 없던 1억 원이 생겨납니다. 이걸 신용창출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약 90%입니다. 이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새로운 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걸 사들이고 그 대가로 돈이 풀립니다. 2026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4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1.6%로 사상 처음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쓸수록 빚은 늘고 시중에 돈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달러 유입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가 시중에 풀립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을 사러 들어와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돈이 풀립니다. 이 세계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자를 벌어야 하니까 대출을 계속해야 하고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야 하니까 돈을 계속 써야 하고 기업은 수출을 해야 하니까 달러가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늘어나는 건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않나.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니까. 틀렸습니다. 예금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대략 2.5%에서 3% 사이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1%입니다. 예금금리가 3%고 물가 상승률이 2.1%면 실질금리는 0.9%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뒤에 300만 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2.1% 올랐으니까 작년에 100원짜리 물건이 올해는 102.1원입니다. 그러면 내 1억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작년보다 겨우 0.9% 늘어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돈이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2.1%라는 건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가격도 들어가고 TV 가격도 들어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자녀 한 명당 월 사교육비가 55만 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체감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금 금리 3%에서 체감 물가 상승률 5%를 빼면 마이너스 2%입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뒤에 구매력 기준으로 200만 원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금의 진실입니다. 현재 예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예금은 확정 손실 자산입니다. 숫자는 늘어나지만 가치는 줄어드는 기이한 상품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숫자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안전합니까?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자유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원금을 잃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100만 원이 내일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출렁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과 변동성은 다릅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잃습니다. 이 게임을 딱 한 번 한다고 칩시다. 전 재산 1억 원을 걸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 뒷면이 나오면 9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전 재산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1만 번 한다고 칩시다. 한 번에 1만 원씩만 겁니다. 앞면이 나오면 1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만 원을 잃습니다. 1만 번을 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앞면과 뒷면이 거의 5천 번씩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본전 근처에서 끝납니다. 중간중간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지만 결국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이건 변동성입니다. 출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출렁입니다. 한 달 단위로 봐도 출렁입니다. 1년 단위로 봐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보면 어떨까요? 미국 S&P 500 지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약 20%입니다. 5번 중 한 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10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15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도 7%가 넘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폭락과 폭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합니다. 물론 코스피가 S&P 500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한 겁니다.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의 변동성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예금의 구매력 손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1년 뒤에 구매력은 9,800만 원입니다. 10년 뒤에는 얼마일까요? 0.98에 10승을 하면 약 0.82입니다. 1억 원의 구매력이 8,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0년이면 약 6,70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약 5,5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매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해서 연평균 7% 실질 수익률을 얻는다고 칩시다. 1억 원이 10년 뒤에 약 2억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 약 4억 원입니다. 30년 뒤에는 약 8억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이 30년 뒤에 예금은 5,500만 원이 되고 주식은 8억 원이 됩니다. 격차가 14배입니다. 물론 주식이 매년 7%씩 오르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30% 오르고 어떤 해에는 20% 빠집니다. 그 출렁임이 무서워서 주식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출렁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금은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주식은 불확실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안전하지 않나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의 64.5%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입니다. 미국은 32%입니다. 일본은 36.4%입니다. 영국은 51.6%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산이 10억 원인데 그중 6억 5천만 원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고 칩시다. 장부상으로는 10억 원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자녀 학원비 낼 돈이 없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한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까요? 집을 파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급하게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은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소득이 끊겼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관리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결국 집을 줄여서 이사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부자인데 현실에서는 현금 흐름에 쪼들리는 종이 부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이 나쁜 자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훌륭한 자산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을 부동산 하나에 몰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가계는 계란의 65%를 부동산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융자산 중에서도 46%가 현금과 예금입니다. 실제로 투자에 들어간 돈은 전체 자산의 10%도 안 됩니다. 미국은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6%입니다. 우리나라는 24%입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투자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이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보력이 아닙니다. 분석력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매년 수익률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당위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환매 요청을 하면 싫어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다릅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P 500 데이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년 투자하면 20% 확률로 손해입니다. 10년 투자하면 손해 확률이 거의 0입니다. 시간이 리스크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안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칙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버텨주거나 오히려 오르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오릅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채권이 오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입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양쪽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채권을 사두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입니다. 금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온 자산입니다. 화폐가 불안해지면 금으로 도피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이 오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금이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금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이런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 달러 자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올해 환율이 평균 1420원에서 144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말 환율을 1400원으로 전망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낮다는 뜻입니다.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 가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약도 사둬야 합니다. 달러 자산이 그 약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달러 자산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분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보자를 위한 가장 단순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할 원칙입니다. 첫째, 주식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3분의 1을 주식에 넣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 종목 말고 인덱스 펀드에 넣습니다. S&P 500 추종 ETF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사면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피하고 싶으면 환해지 상품을 사면 됩니다. 환율 상승에도 베팅하고 싶으면 환노출 상품을 사면 됩니다. 둘째, 채권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3분의 1을 채권에 넣습니다. 국내 국채나 미국 국채 RTF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장기채가 유리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차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3분의 1은 현금이나 단기 예금에 둡니다. 이건 생활비와 비상금입니다. 주식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는 버퍼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실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젊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가 가까우면 채권과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금은 별도로 5%에서 10% 정도 가져가면 좋습니다. 비상시 보험 역할을 합니다. 달러 자산 비중은 최소 20%에서 30%는 가져가야 합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면 원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합니까? 지금 사야 합니까? 좀 더 떨어지면 사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철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투자 타이밍을 가장 못 맞추는 사람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직전에 전 재산을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정점에서 또 목돈을 투자했습니다.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또 투자했습니다. 리먼 사태로 주가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투자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주가가 34%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4번 투자해서 4번 다 역사적인 폭락을 맞았습니다. 타이밍을 이보다 더 못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할 때 자산이 얼마였을까요?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1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 팔았기 때문입니다. 폭락이 와도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S&P 500은 역사상 어떤 폭락 후에도 7년 6개월 안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투자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평생 못 삽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러는 동안 예금에 넣어둔 돈은 매년 구매력을 잃어갑니다. 최고의 투자 시점은 20년 전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자산이 돈의 양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둘째, 예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예금은 확정 손실 자산입니다. 숫자는 늘지만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예금만 고집하면 확실하게 가난해집니다. 셋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의 변동성은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장기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시간입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장기간 버티면 됩니다.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자본주의의 속도에 내 자산을 맞춰 태우는 겁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걸어야 합니다. 투자가 그 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금과 투자 중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